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들이 국내에서 계속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로 보지만 방역당국은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시일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재유행할 위험도 여전해서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대신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 건의 불법이나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로 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4.19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유승민, 김은혜 예비후보가 세 번째 TV 토론을 진행하는 등 두 후보 간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의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격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쟁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항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박기환 기자.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네, 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시작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금은 잠시 정회에 들어갔고요.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재개됩니다. 이제는 각 기관의 의견 청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조문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발의되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등 각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마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가고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대강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열한 수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개최가 확실시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네, 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또 이어갔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소위에 법안이 회부된 만큼 이른 처리를 목표로 강행 절차를 밟을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늦은 시간까지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고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해 중재안 마련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후 3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예정보다 긴 시간 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쟁점 사안을 정리해 서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쟁점 사안을 아직 교환하지는 않고 있어서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에는 박 의장의 뜻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얼어붙은 전국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하겠지만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검사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난상 토론도 예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전국 평검사 회의 이제 막 시작이 됐을 텐데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1시간쯤 전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적어도 17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0명 안팎이 참석했고 일선 지검과 지청 규모에 따라 2명에서 4~5명씩 모였습니다. 그동안 검찰 관련 현안이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들이 산발적으로 회의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대표자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한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불과 1년 4개월 전에 바뀐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려는 입법 절차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 역시 문제점과 곤란함을 공유하다가 대표회의까지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오늘 회의가 자칫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지만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오늘 회의에서 강경 대응책이 잇따를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입장을 질서 있게 표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류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냥 검수완박 법안을 성토하기보다는 검찰의 과거 잘못을 짚고 대안도 제시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참석자 규모도 크고 어떤 쪽으로든 난상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에 이어 내일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건의 불법도 부당도 없었다고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명철회는 없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보겠다며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오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갈수록 커지는 자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 부당 행위도 없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받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전히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류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던 기존 당선인 입장이 단순히 불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한 겁니다.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는 않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직이라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각자 학창 시절을 보낸 뒤 전문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했다며 신분설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의혹이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빨리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직접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을 아빠 찬스라고 명명하고 더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녀 병역 판정 변경과 관련해선 자료 제출 협조를 촉구했는데 특히 병사용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이 병원 진료 기록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불어나면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갈수록 싸늘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참모진 발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인 측은 보여주기식 트로피 인선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향후 청년과 여성 인재를 두루 안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정국이 불붙으면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어느덧 일주일인데 이번 주 발표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잡음 없는 인선을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재 청와대 조직에서 군사를 뺀다는 기조 아래 정책실장을 없애고 민정과 일자리를 뺀 수석비서관 6명 체제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수석에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향후 인선에서도 인위적인 할당은 하지 않고 유능함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과 여성, 연령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 기준이라고 저희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 제일주의를 한결같이 외치는 건데 하지만 영남권 60대 남성만 발탁했다는 이른바 경용남 내각 지적에 향후 다양성도 고려할 거라는 게 내부 전언입니다. 윤 당선인이 자신했던 30대 장관은 불발됐지만 청년도 적극적으로 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 청년소통 TF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국정참여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급에도 여성 기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는 인위적인 성별 안배가 아닌 인재풀이 느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4.19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며 유공자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19 정신은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국민 생활과 정부 운영 전반에 담겨 있다면서 그 소중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기념식에서 민주 유공자들과 함께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4.19 혁명 유공자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4.19 혁명 기념식엔 주로 국무총리가 이렇게 참석해서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죠. 1993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역을 찾았고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다시 기념식에 참석해서 관행에 따라 참배로 대신해왔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10년 50주년 기념식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60주년 기념식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윤 당선인을 고려해 기념식에 앞서 묘역 참배로 일정을 대신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진영을 넘어서 4.19 혁명으로 희생된 순국 선원들과 그분들이 꽃피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시간에는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를 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면담 내용을 보면 아무튼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해, 국회의 입법도 역시 마찬가지, 검찰도 반성할 건 있고, 이렇게 하고서 국회로 공을 던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10개 신문이면 10개 신문이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오.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뭐 분석한다고 한다면 파국은 막아야겠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의 수사 중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으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할 명분을 줬던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검찰도 반발하고 있으니 좀 차분하게 협의 한번 해봐라. 이 양쪽의 메시지를 다 같이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벌써부터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논의 과정과 검찰이 얼마나 의견 수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 이게 문 대통령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법안을 봐야지 거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아니면 약간 일부만 수정한다면 뭐 의미가 있다든 판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법안이 넘어오지는 않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법안을 빨리 넘기고 싶은 거는 사실 민주당이죠. 밤새도록 해서 1시에 끝났는데 오늘 오후에 또 뭐 했더라고요. 새벽 1시 끝나고 오늘 오후에 또 하고. 김오수 총장도 이제 출석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언제부터 법이 국민을 지금 걱정했다고 민주당을 위한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원 의원님. 예. 자, 김호수 총장 국회로 청와대로 뛰어다니면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라는 뜻인데 뭐 거의 뭐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해야 될지 결사항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검찰총장이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면 이게 뭔가 영향력은 있을까요? 김호수 총장 평상시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나서는 스타일인데.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리송해요, 태도가. 검찰 수사를 할 때 이렇게 결기 있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내 뭐 직을 던지겠다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게 맞는 건지 예. 팔이 안으로 휘어도 너무 휘었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찌됐든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이 면담까지 받아줬고 예. 그리고 사의 표명했는데 사실은 뭐 반려를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좀 등에 업었다. 대통령이 논의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마냥 또 그 얘기를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러면은 급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집토끼를 잃고 더 나아가면 산토끼를 잃을지 모른다. 이 두 가지 고민의 지점에 같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치권 정당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집토끼 잃으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나갈 것 같다.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지금보다는 한참 더 나가고 난 다음에 멈추든 아니면 더 나가든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도 제조 제야를 거치면서 앞으로 법조 생활을 할 일이 기한이 엄청나게 길게 남았는데 그렇죠. 검찰 수사권을 갖다 완전히 잃어버린 총장. 또 그것도 뭐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도 민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뭐 즉각 중단하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인수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를 꾸려서 진행하면서 검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할 거는 뭐 확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인수위가 국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인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인수위가 뭐 얘기하지 못할 범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좀 갸우뚱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 글자로 옮기면은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말의 어조에 따라서 말이 전달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인수위가 밝힌 거 뭐 입장은 낼 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수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국회가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다 간섭하는 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뜻에 맞춰서 국회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강약이나 어조를 좀 조절하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 반대가 맞죠? 국회가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되는 게 그 맞죠. 정립되어 있는 예.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는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본적인 체제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수위가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사실은 이런 이제 오해를 살 만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퍼르르 떠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뜻대로 항상 친정이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그냥 늘 감싸고 도는 대상이 되는 건가? 이런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내더라도 입장에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검찰권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진행을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는 그런 건 뭐 될것 얼마든지 같은데 할 수 있겠죠. 네. 민주주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입니다. 이때까지 법안을 다 준비해서 국무회의로 넘겨야 될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제가 네, 볼 때도. 5월 3일.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오는 23일 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 좀 조절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조절이 안 되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회의장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사회권을 넘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회의장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만약에 필리버스터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임시회를 한 2번은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 2, 3일짜리 임시회를 2번 더 연다고 하면 벌써 일주일 이상이 훌쩍 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전략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 또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 논의는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민변이나 뭐 시민단체 쪽에서도 어느 쪽 편은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물론 지지자들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여론을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동력을 인사청문회로 찾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한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25, 26일 예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줄줄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 뭐 의혹은 자꾸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죠. 예.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은 맨 처음에 이제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도덕성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40년 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고 싹 선을 긋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뭔가 좀 논리상으로 궁색해 보여요. 네. 40년 직위는 언론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거든요. 정호영 후보자가 후보자가 스스로 얘기했죠. 지역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40년 직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언론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호영 후보자가 과장해서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인사에서 잡음이 나올 때 그때 청와대가 밝혔던 매뉴얼처럼 밝혔던 게 있어요. 네. 항상 도덕적 문제가 제기가 될 때마다 언론 검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서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할 때 언론이란 표현했어요. 네. 얘기는 뭐냐면 검증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얘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여론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여론에 정말 깨끗하다고 한다면 뭔가 여론이 이쪽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시오. 네. 그거 못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 정도 메시지 정도는 간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 빵빵해진 풍선에 바람을 조금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스로 좀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 다시 한번 아니라고 일축을 합니다. 물러날 뜻이 없다고. 청문회까지 일단 가긴 가겠죠?
장재원 비서실장이 뭐 윤핵관 복심 이렇게 불리잖아요. 당선인하고 제일 많이 만날 거고요. 네. 당선인 얘기를 제일 날 거 그대로 듣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장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국 사태 때랑 뭐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위조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 여론 지적에 대해서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또 당시 검찰 수사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랬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하고 다르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지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달 말쯤이면 아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지켜보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좀 불안한 점은 그거예요. 산불이 처음에 이제 났는데 예. 그게 지금 산 전체로 번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물론 한덕수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 막 계속 나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여론이 나빠진 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호영 후보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자 문제로 지금 막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불을 빨리 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끌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근처까지는 가려고 어찌됐든 거기까지는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특히 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상민 후보자도 이제 이런 것 하나 불거져 나왔고,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보고 넘기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쉽게 나오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인사 검증이 조금 부실한 거 아닌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호영 후보자 하루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후보자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 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바로 결정되고 지명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지금 이상민 후보자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 얘기 나왔죠. 예. 위장 전입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서초구 우면동에서 도곡동하고는 뭐 그냥 바라봐도 보이는 동네인데 그 주소지 옮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사회이사 했던데 20대 아들이 또 취업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전부 다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 화두랑 똑같은 거, 마치 평행이론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당선인의 의지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진희 전 부장검사가 한 10명 정도 꾸려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출구 전략 얘기를 하지만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감히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상민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충안고 출신의 서울대 출신, 뭐 인간적으로 얽힌 연결고리가 있죠.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얽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당선인이 찍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난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 잠깐 기다려주시오. 샅샅이 한번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정의당에서는 데스노트까지 꺼내갖고 명단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누구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태위태하다면. 위태위태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시끄러운 후보로 따지는 겁니까? 시끄러운 걸로 따지면 법무장관이 제일 시끄럽겠지만 시끄러운 걸로 따지면은 뭐 한동훈 그거는 후보가 정치적인 이제 공방이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안으로 봐서 위태하다 그러면 뭐 정호영 후보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어떤 공정이라는 화두, 상식이라는 화두,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했던 뭐 2030 남성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아마 부담스럽고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불안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굉장히 비교육적인 활동들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 인성과 아닙니까? 품성이 강조될 것 같은 장관 자리인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제자 성추행 문제가 됐던 교수에 대해서 뭐 순금 세 돈짜리 뭐 포상을 해줬다든가, 예. 2차 가해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금수저 생활 환경조사 같은 걸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반발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사학비리 옹호했다. 예. 또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면 막 윽박질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이나 논문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아마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상징성, 그 폐지가 될 부처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좀 더 시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 2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 가계부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먼저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에서 2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고 힘들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걸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당장 채무 상환 부담은 생기겠지만 지금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몇 년 뒤 국가 전체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금리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그널을 줘서 가계부채를 꺾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가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정에 나서겠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정책 질의 속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고, 철학에 대한 공유가 없이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이 왔어도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질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정책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동시에 완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전문성이 충분한지 판단해주면 결과에 따르겠다며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0대 이상보다 40,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A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알선해준다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사기범이 보낸 악성 링크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고 대출 심사를 위한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1,500만 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의 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68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8.5% 감소했지만 주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나 급증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가족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뜻밖의 노인이 하는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최근 신한카드에서 고객 50여 명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원씩 결제 피해를 보는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 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자녀 양육을 맡는다는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도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5년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생계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29.9%로 2016년보다 12%포인트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답한 사람도 5년 전엔 절반이 넘었지만 이번엔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됩니다.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도 남녀 평등하다고 보는 사람이 34.7%, 5년 전 21.0%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답은 남녀 모두 5년 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 셋 가운데 둘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성별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여성 20대의 73.4%, 30대의 76.8%가 여성 불평등을 토로한 반면 남성 20대의 24.0%, 30대의 19.3%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도 18명 이상이 심각성을 공감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은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 대상이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년 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남녀 모두 40% 넘게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남녀 모두 30% 이상이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전국 4,490가구 8,35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자기기입,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국방에 8년을 있으면서 유승민의 경기도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할 것입니다.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도민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네,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22일 경선 결과 발표 전에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고 내일은 김은혜 의원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3년 정치 인생. 이제 마지막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호소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진짜? 예, 정말 마지막 일할 기회를 달라고 제 진심을 담아서 오늘 호소를 드렸습니다. 좀 서운한 것은 그동안에 뭐 김문수,
또 뭐 남경필 뭐 이런 분들 쭉 보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더 나은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뭐 그러실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미 대선에 2번 도전해서 실패를 했고 저는 뭐 그 실패가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뭐 정말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경기도가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선거라서 출마를 했고 또 이기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정말 이번 이 도지사로 저를 써주시면 제가 4년간 도정으로만 거기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 이제 끝내셨죠.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여론조사 시작입니다. 오늘 토론에 뭐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그 광역 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그 당의 경선 후보 토론회를 3번이나 이렇게 TV 방송에서 한 경우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토론은 아주 뭐 뜨겁게 3번 모두 오늘 끝난 것까지 정책 토론. 저는 뭐 제가 23년간 정말 생각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기도에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킬 거냐, 제가 경기도의 미래 또 경기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주로 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상당히 흥미진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 동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상대인 김은혜 후보를 이렇게 보니까 야 저런 건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 뭐 이렇게 느끼신 게 있습니까? 되게 이렇게 발랄하더라고요. 그걸 밝은 거는 강점이죠. 밝은 것, 뭐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낫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김 후보님은 이제 정치를 2년 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총선에서 제가 뭐 분당 탄천에서 김은혜 후보 손을 잡고 열심히 선거 운동 지원도 했던 사이고 저는 23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치열한 판에서 제 신념과 양심 그리고 어떤 정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제가 특히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인데 저는 평생 경제를 했고 또 안보도 국회 국방에 8년을 있으면서 경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자체고 경제와 안보의 이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지사 하면 경제와 안보에 정말 이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더라.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윤심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들 언론이 괜히 부풀리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바쁜 시기고 인사를 하고 이런데 당의 이 경선에 공천에 그렇게 개입할 뭐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선인 입장이라면 경기도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겨야 이게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니까 여기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심은 민심에서 앞서서 진짜 본선 경쟁이 있는 그런 후보한테 윤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늘 저는 저는 윤심은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심이 지금 유승민한테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윤심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양자 대결만 하면은 아무튼 우세하십니다. 뭐 그게 이제 뭐 저쪽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하고도 그렇고 김은혜 당 후보하고도 이제 그렇고 양자 대결만 하면 앞서가시고 당심에서는 약간 밀리는 분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일단 양자 대결에서 내가 항상 조사를 하면 앞서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최근 조사에서 제가 유일하게 김동연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내 적합도에서도 이제 김은혜 후보를 이겼는데요. 근데 제가 이긴 걸 보면 저희 지지를 보면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저는 민주당 어떤 후보하고 붙어도 제가 20대, 30대에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40대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40대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요. 50대, 60대 또 그 연세 많은 분들로 가면 제가 이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대 포이론이죠.
그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저의 지지의 차이도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본선 경쟁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본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젊은 층, 중도층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소위 확장성이죠. 저는 국민의힘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중도층, 젊은 층에서 저한테 표심을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자 대결에서 앞서가시는데 김은혜 후보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앞서는 거는 폭이 이 정도인데 당심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설 때는 폭이 좀 크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견에서도 제가 저기 자막도 나오는데 정말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제가 못마땅하시고 서운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당원들께 정말 좀 그 마음을 풀어달라. 제가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제가 그 대신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고 정말 경기도지사 도정을 잘해서 우리 당원들께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원 투표가 12만 5천 명이 넘는 책임 당원들이 내일부터 표결을 합니다. 저는 그 많은 경기도의 우리 당원들께서 뭘 생각할 거냐. 이제까지 5번의 선거를 큰 선거를 내리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우리 당원들한테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투표하실 때는 이길 후보 뽑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호소는 하셨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마음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하다못해 현역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옆에서 쫙 보필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상당히 적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게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캠프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경기도 경제도 유승민 이런 슬로건도 사실 청년들이 만들어 준 거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심은 저는 경기도의 경우에 이번 도지사 선거의 경우에 과연 위에서 누가 당협위원장이 오더를 내린다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에 관계없이 우리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그거보다는 우리 당원들 중에 정말 당협위원장하고 가까운 당원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대다수의 당원들께서는 우리 이겨야 되는데 이길 후보 내자 그쪽으로 저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정말 힘겹게 이겨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도 출신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애둘러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그거죠. 우리 마을 대표를 왜 옆마을에서 와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 도민들의 마음을 이제 뭔가 움직이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이번 경기도지사를 선출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능력, 비전 이런 게 다 중요하지. 또 경제 문제 해결. 진짜 지역 연고를 따지는 거는 1%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는 이 후보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의 안 따지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민주당 후보님들이나 상대 후보 쪽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 싶고요. 제가 우리 김은혜 후보님 뭐 분당에서 정말 당선될 때도 열심히 도왔습니다만은 저는 23년째 이 거친 정치판 한복판에서 정치력과 정책 능력을 다져왔습니다. 저는 경기도는 진짜 크고 한 나라와 같기 때문에 경기도민들께서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큰 도지사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뭐 예를 들면 이인재, 김문수, 남경필 이렇게 쭉 훑어온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들 이제 뭐 국민의힘 전신이긴 합니다만 경기도가 그렇게 험지가 아니었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험지로 바뀐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또 이번 대선에까지 경기도는 우리가 계속 졌습니다. 계속 5번의 큰 선거를 계속 진 곳을 어떻게 험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지사 시절은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인데 여기에 지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런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념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고 젊은 층입니다. 네. 그분들 지지를 앞으로 얻지 못하면 경기도에서 선거를 이기기 힘들 겁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경기도민한테 이제 현안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비전을 제일 좀 밀고 계신 겁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통 문제는 GTX ABC 노선뿐만이 아니라 김포 하남을 잇는 D 노선 그리고 예컨대 지하철 연장을 하는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그거는 김포공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업을 제가 광역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연장 GTX 이거를 도지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거고 경기도에도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경기도의 무주택자 이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주택의 공급과 대출을 쉽게 해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저는 경기도가 다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경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 경기도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제조. 경기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진짜 높고 여기는 예.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 ICT 관련 그런 제조업,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기르고 경기도에서 어떤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제가 대구 비행장을 예. 이전하는데 군용 비행장입니다. 아, 예, 그걸 예. 이전하는데 제가 8년에 걸쳐서 법을 만들고 8년에 걸쳐서 최종 이전 후보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제가 16년 동안 해낸 사람입니다. 제가 수원 비행장만큼은 제 도지사 임기 중에 반드시 이전을 확정해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예.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도 보면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북쪽은 이게 예.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제도 많고 해서 그쪽에 따로 비전을 갖다 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쪽은 이제 듬성듬성 아파트만 있고 예. 산업과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 산업이 없는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군사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팔당 그 상류층의 상수원 보호구역 예.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수도권 규제에다가 더해가지고 이런 규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도 무지 거기 그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을 경기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산업과 기업이 들어올 공간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집중할 거고 네.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 기업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남부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경기도 북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 국가 안보, 국방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또 거기에 대해 터치를 한다면은 또 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걱정이 있거든요. 수원의 전투기 비행장 이전이든 예. 또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그런 규제든 저는 국가 안보를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탄약고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엄청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탄약고니까. 예. 그런데 탄약고가 옛날 수십 년 동안 아주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지하로 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탄약고 주변의 규제 지역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진짜 하수도 식수로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과 같이 옛날식 수십 년 전 방식으로
그렇게 지역만 가지고 넓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득을 해서 정부에 가서 국토부나 환경부나 산업부나 찾아다니면서 경기도 북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규제를 푸는 해법까지 저는 도지사가 제시를 하면 저는 중앙정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시작인데 예. 당원들에게 또 경기도민들에게 기회를 딱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저희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여러분의 더 행복한 경기도 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기도 사신다는 게 여러분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4년보다 제가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많은 그런 이 쌓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다 새기고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덮고 이제는 미래로 같이 손잡고 나아가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기는 후보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일은 이제 김은혜 예비 후보를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정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인 XE/XM에 감염된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성을 거론한 방역 당국은 늦가을 무렵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보면 이달 둘째 주 하루 감염자는 14만여 명에 그쳐 전주보다 32%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2%, 17% 남짓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환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력 감소와 또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 변이 출현은 보고된 게 없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자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XE와 XM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XE 감염자 2명은 20대와 50대로 한 명은 영국에서 들어와 지난달 27일 확진됐고 나머지 한 명은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XM 감염자는 지난달 27일 확진된 60대 국내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의심 증상은 있었지만 기존 오미크론 환자와 다른 특이 증상 없이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를 뺀 나머지 2명이 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변이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XE, XM의 전파력은 그 전에 오미크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전파력이 늘어날 수 있다 정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앞서 지난달 또 다른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감염된 40대 관련 추가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동거인 2명과 직장 동료 11명인데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이 지표 환자인 40대보다 빠른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지역사회 전파 범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800명대에 머물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14일부터는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째 100명대에 그치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게 걱정입니다. 60세 이상 확진 비율은 3월 넷째 주 18.4%에서 지난주엔 21%로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60세 이상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위중증,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 대응을 집중하고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및 위중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을 우선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착이 시급합니다. 또 현재 2.9% 수준인 고령층의 4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의 효과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먹는 치료제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처방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에서 소아들에 대한 임상 결과 아직 부작용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51만 명분이 남아있고 추가 물량이 도입될 예정이라 처방 대상이 확대돼도 물량 부족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할인 항공권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승객은 늘고 있는데 국제선 운항 횟수는 큰 차이가 없는 탓에 비행기 표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다음 주 미국 뉴욕행 티켓을 검색해봤습니다. 최저가가 209만 원. 지난달 11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150만 원. 코로나 이전엔 130만 원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할인 항공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석이 줄어들게 되면 할인된 가격은 빨리 소진이 되고 남은 비싼 좌석만 남아있다 보면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할증료도 뛰어 항공료에 반영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5월 미주 노선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5만 원, 아시아나는 20만 원인데 이는 지난 2월보다 3배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이렇게 항공요금이 올랐지만 여행 수요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격리 면제 조치 발표 직전 일주일간 675건에 불과하던 여행 상품 판매가 한 주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더니 매주 20%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 이전과 이후 한 달치 판매 실적을 비교하면 4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리고 입국 시 격리라던가 이런 조치들이 많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예약이 많이 있고 항공사들이 최근 국제선 운항 편수를 늘리며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운항 횟수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말쯤은 돼야 국제선 공급이 코로나 이전 대비 5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항공료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됩니다. 산업부도 이미 핵 발전의 비중을 곧바로 늘리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원전 가동을 늘리면 핵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사용 후 핵연료봉 같은 것들 아주 강도가 센 핵 폐기물은 원전 지하에 임시로 저장소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소가 가득 찼습니다.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면 꽉 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바깥에다가 콘크리트로 두텁게 임시 저장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는 어떻게든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2031년부터 가득 차기 시작해서 32년, 44년 다 예상되는 포화 상태가 끝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여기서 더 가동하면은 이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죠. 2031년으로 했는데 그게 2029년으로 갈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저장 시설은 설계해서 만드는데 한 8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2029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어렵죠.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임시 저장 말고 영구 저장 처리 시설은 그럼 도대체 언제나 만드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처리 시설은 2015년에 얘기할 때는 2020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1년에는 만들겠다. 2016년 가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8년까지 부지를 좀 봐서 2053년에 만들게 될 것 같다. 2022년에 또 말이 달라집니다. 부지 선정을 시작을 해서 언제 시작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언제 시작할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작해서 그때부터 20년 잡아가지고 중간 시설을 만들고 2060년까지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서둘러 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고준위가 아니고 중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던 옷이라든가 장갑, 뭐 신발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파묻기 위해서 저장소를 만드는데도 86년부터 뒤져가지고 태안으로 갔다가 구럽도, 인천 구럽도로 갔다가 전북으로 갔다가 겨우 경주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세월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강도가 약한 걸 중저준위 폐기물 파묻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직접적인 강도가 센 핵 폐기물, 핵 연료봉 등 고준위 폐기물을 묻으려면 지역의 반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해치고 나가야 합니다. 보시면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차곡차곡 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건식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서울에 짓고 경기도에 짓지 왜 맨날 경상북도로 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원전이 없는 광역 지자체 거기에 분산 배치하라고 원전 주변 지역 지자체장들이 요청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원전 가동을 늘리면 폐기물 처분장이 훨씬 더 커져야 하고 이왕 만들 거면 부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여 동안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이은혜와 공범 30살 조현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살인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 혐의 등으로 52살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과 23일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서 목포시장 배우자의 측근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고의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새해 첫날 3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철책을 넘는 장면이 수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이 이를 놓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죠.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오후 6시 36분 육군 8군단 22사단이 경계하는 강원 동부전선 GOP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초 감시 카메라 세대에 이 남성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5차례나 잡혔지만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보음이 울려 소대장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방법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2사단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겠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 명백한 경계 실패 앞에 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에게는 지휘, 관리감독 소홀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단장과 사단장에겐 엄중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군 인사법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해엄 귀순 때에는 사단장이 보직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대대 군수과장과 상황 간부 등 실무 책임자 4명의 징계 수위는 이번 달 말에 결정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는데 돈바스에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와의 돈바스 전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вже можна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почали битву за Донбас, до якої давно готувались. Дуже значна частина всієї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зараз сконцентрована для цього наступу.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도 러시아군이 엄청난 장비와 함께 루안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며 크레미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안스크주 졸로테시에서 포격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루비즈네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도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1단계 작전을 마무리하고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뿐 아니라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 전투부대의 수가 65개에서 76개로 늘었다고 AP에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결전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Скільки б туди не згоняли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ми будемо боротись, ми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сь, ми будемо це робити щоденно. Нічого українського. 이번 전쟁에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돈바스 전투는 어느 쪽의 승리가 되든 치열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